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발 금융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2. 한 밀어주는 진짜 이유. 3. 한국 기업의 탈중국에 동요하는 외국 기업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금융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미국에서 초거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습니다. 중국발 금융위기는 우리가 많이 힘들어져도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 전 세계인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급하게 찾은 국가는 바로 한국. 오직 한국만이 해결 가능하다 라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어떠한 대반전을 만들어냈는지.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중국 상위 10개 부동산 회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 금융회사들까지 모조리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난번 헝다그룹 파산 때보다 규모가 수십 배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는 현 시점에서 중국에서는 물가가 폭락해 난리가 났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폭락하는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니 그 누구도 제품을 안 사기 때문이죠. 만약 1달 뒤 집값이 1억 원 더 폭락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지금 집을 사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NYT는 최근 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물가 하락 소식까지 겹치며 전 세계가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YT는 중국발 금융위기는 곧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브라질산 대두, 이탈리아 명품은 물론 석유와 광물을 사지 않게 되는 것으로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캐나다 금융 리서치 업체 BCA 리서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약 40%를 담당했습니다. 맥쿼리의 중국 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레리 후는 중국발 리먼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분명하고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 중국은 세계 1위 상품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하는 등 부정적 경제 지표를 아예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개하는 순간 중국인들이 망연자실해하며 완전히 포기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아주 위험한 선택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은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한폭탄, 타임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타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높은 실업률 등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많은 경우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미국으로까지 번진 것인데요. 불행하게도 이번에 미국에서 마저 이 시한폭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4일 현지 시간 중국발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중국의 둔화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에도 엄청난 타격으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얼마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번에는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리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5일 현지 시간 피치 레이팅스의 분석가인 크리스 울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 은행업계 점수가 A에서 A+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면 JP 모건까지 포함해 70개 이상의 미국 은행에 대한 등급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P 모건과 같은 최상위 기관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모든 미국 은행이 연쇄적으로 하향되며 이 경우 현재 투자 적격의 하한선인 BBB 등급을 보유한 소형 금융회사들이 졸지에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초고금리가 매우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연쇄 폭락이 일어나게 되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지 못한 미국 내 수천만 가구들이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미국에 유치해서 미국의 실물 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놀랍게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는 일본 기업들이나 독일 회사들이었는데 이제는 놀랍게도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토요타가 미국에 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 현대차는 미국에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고 일본 소니가 미국 내 2조 8천억 원 투자를 발표한 뒤 삼성은 미국에 2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LG,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앞으로도 수백조 원에 달하는데 그 어떤 나라도 이 투자 규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유럽 모든 기업들을 합해도 한국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미국에게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할 예정인데요.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통수를 치지 않는 것은 물론 가파른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 추가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을 받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세부 조건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시원시원한 계획인데요. 결국 삼성도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의 깜짝 파격 제안이 나온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삼성의 공장을 통째로 카피하려는 충격적인 시도까지 있었다 보니 삼성은 대대적인 탈중국의 칼을 빼들었고 이를 모두 미국에 옮긴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7곳에 달하던 중국 내 삼성 계열사는 최근 22개가 중국을 떠났고 그동안 삼성의 기술을 카피한 중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삼성 임직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변호사들을 대거 파견해 중국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 사업을 완전 철수한 뒤 미국에 올인하기로 한 삼성. 중국발 리먼브라스 사태로 미국마저 금융위기 공포에 휩싸였는데 이번 삼성의 과감한 결단으로 미국은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이 없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상황 속에서 삼성처럼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번 삼성의 과감한 결단에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 한국에 대한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의 심장, 바로 뉴욕이죠. 역사상 최초로 뉴욕주 시장이 직접 세계 금융 중심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태극기 개양에 앞서 애덤스 시장은 서울을 여행한 경험을 언급하며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고 생각한다. 한인 커뮤니티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커뮤니티가 없다며 미국에서 한인의 영향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막강하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금융 수도인 맨해튼, 특히 볼링 그린 파크에 국기를 개양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전 세계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군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한 줄기 섬광이 빛나며 미사일이 날아오를 듯 싶더니 이윽고 연기와 파편만 날리며 맥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는 수직 발사관이 빛나자마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나며 함상에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미국과 독일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발사 실패 사고의 모습입니다. 최근 림팩에 참여했던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에서도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이 가상 표적을 향해 함대공 미사일 SM-1을 한 발씩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 세종대왕함의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했지만 문무대왕함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해 산산조각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직전에 실시된 수동 교전 실험에서는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훈련에 사용된 SM-2는 한 발당 18억 원에 달하는 비싼 값을 주고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사온 물건인데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2008년 이래로 9차례나 명중에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군은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아무 의미도 없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셈이기 때문이죠. 2010년 림팩 훈련에서도 세종대왕함이 발사한 SM-2는 4발 중 2발이 실패했는데 이때 규명된 사고 원인은 자동 비행장치 내 전원 작동 스위치 불량, 조종 날개 구동장치 미작동으로 2발 모두 제작사 레이시온의 귀책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온은 계약상의 보증 조항이 없다면서 하자 보상을 거부했죠.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미사일 자체의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마찬가지로 레이시온의 하자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합동참모본부 관련자는 이날 SM-2위 명중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도탄 결함이 분명한 사례에 대한 하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무기 하자 보상 관련한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여태껏 발생한 SM-2위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해군은 무려 7년에 걸쳐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레이시온으로부터 이를 제대로 보상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SM-2위 품질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레이시온이 이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서방 무기체계에는 SM-2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말 그대로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SM-2는 최대 상승 고도 24km, 사정거리 167km 내외의 방공을 담당하는 함대공 미사일로 사정거리 문제로 인해서 현재 이 구간의 방어를 맡을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서방 전체를 통틀어 SM-2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정거리를 뛰어넘는 유일한 선택지인 SM-6는 인공위성을 포함한 고고도 요격 담당이기 때문에 SM-2위 대체품이 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독점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니 일단 팔아먹고 나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 카탈로그대로의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SM-2는 앞서 본 미국과 독일, 한국의 사례 와에도 일본에서까지 비슷한 불량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심지어 이 때문에 중요한 군사 물자인 함정에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온은 미 해군을 상대로조차도 성능에 불만이 있으면 사가지 말라며 되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어 사실상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모든 서방 국가의 공공연한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SM-2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레이시온이 못마땅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독일의 경우는 참다 못해 함정에서 그냥 SM-2 발사 체계를 철거해버렸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이들의 행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판단. 차기 군함부터는 SM-2를 배치하지 않는 방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한국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잠깐의 전력 공백조차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특히 중국에서 개발 중인 SM-2위 동급 HHQE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이미 상당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기동 성능을 엿볼 수 있는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장거리 함대 방공 능력에 있어 중국에 뒤처지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행보를 안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준 높은 자국 기술로 해당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도 국산 무기를 개발해 레이시온의 갑질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함정용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의 경우였습니다. SME와 비슷한 케이스로 네덜란드의 SGE30 골키퍼가 제작사의 재정 악화로 단종되자 사실상 서방 유일의 CIWS가 된 레이시온의 펠렁스는 귀신같이 가격을 2배나 병튀기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골키퍼의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펠렁스를 뛰어넘는 스펙을 지닌 시오스2를 개발해서 더 이상 레이시온의 가격 장난에 놀아나지 않게 되었을 뿐더러 시오스2를 수출하면 레이시온의 시장 점유율까지 빼앗아 올 수도 있게 되었죠. 한국은 다시 한번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속 썩이는 SME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데요. 그 실체가 바로 함대공 유도 무기 개발 계획입니다. 한국은 SME급은 아니지만 이미 한번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정거리 20km급의 해궁이 그 주인공이죠. 공교롭게 해궁도 레이시온 4의 미사일형 CIWS인 림 116램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무기인데요. 터렛 방식이라 함정 위의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차지하던 램을 대체해 수직 발사관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때 해궁의 개발 과정에서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거의 모든 기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일은 사정거리를 200km급으로 늘리는 것뿐이었죠. 이를 위해 한국은 한국형 THAAD로 일컬어지는 LSAM 사업에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대탄도탄 유도탄 ABM과 대항공기 유도탄 아엄 2종을 동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표나 함상에서 초장거리 상공의 탄도탄과 항공기를 각각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 대항공기 유도탄인 AAM의 또 다른 이름이 함대공 유도무기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힘대공 유도무기 지가 SME 역할을 대체할 것이며 차기 구축함 KDDX에도 탑재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23년부터 203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약 6,9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 정확한 성능은 공개된 바가 없으나 LSAM 탐색 개발에 앞서 수행한 장거리 다기능 레이더 처리장치 연구 시제에 기반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 성능을 예측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 성능은 탐지거리 230km, 최대 상승 고도 40km 이상,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경막형 이중 펄스 로켓과 측추력기가 적용되며 천궁 지대공 미사일의 시커를 개량해 탑재합니다. 이 시커의 성능 덕분에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서 반능동 유도 방식인 SME와는 달리 종말 단계에서 일루미네이터로 일일이 유도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별개의 다기능 레이더가 제공하는 비행 코스로 유도되기 때문에 함정에 달린 레이더가 유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져 운용 함정의 레이더 성능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격 대상에는 항공기, 무인기, 대레이더 미사일, 순항미사일이 모두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탄도탄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한 탄도미사일까지도 적어도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KDDX의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KVLS와의 호환을 위해 사각 발사관을 채용했죠. 이러한 스펙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SME는 물론이고 고고도 요격 담당인 SM6보다도 하드웨어 성능이 우월한 수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 하자 투성이 SME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성능은 확실하지만 도입에 많은 논란이 따라붙던 SM6의 자리까지 약간의 개량만으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불발 없는 확실한 화력 투사 능력으로 철벽과 같은 방공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이 함대공 유도 무기 2가 새로운 방산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IWS와 마찬가지로 독점 시장을 들어주고 배짱 장사를 하던 레이시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요. SME가 그런 엉망진창의 성능으로도 미국과 독일,
일본과 같은 쟁쟁한 강대국들 함정에 VLS 내부를 떡하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SME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함대공 유도무기 2가 무기시장에 등판하게 되면 레이시온을 손절할 기회만 엿보던 국가들은 여기에 달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해군의 구축함 하나하나에 이 함대공 유도무기 2를 승계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갑질과 배짱 장사를 하다가 그 큰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게 생긴 레이시오는 현재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덕 기업에게 멋있는 한 방을 날려준 한국의 방산 기술력. 앞으로도 한국이 이처럼 빛나는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9년 51만 대였던 인도에서의 차 판매량은 지난해 81만 대까지 3년 새 59% 늘었지만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판매량은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 줄었습니다. 여러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대중국 수출은 흑자는커녕 수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많다, 위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잃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가 아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표적으로 찍힌 한국 기업들의 상품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되자 인구 대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설 범인수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항상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면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와 정책 및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불매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그에 대한 대체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621억 달러, 약 214조 원에서 2022년 1558억 달러로 뒷걸음질 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727달러억에서 1098달러억로 51% 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얻고 빠르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에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 중 몇 가지의 예를 대략 보면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수직 하락한 상태로 거의 5배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중국에 투자할 비용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미국 등지의 제3위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식품의 대표 격인 CJ도 한알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 1698억 원에서 2022년 무려 8조 2854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 SM YG JYP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직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볼식시켰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 외교직 지렛대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해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장을 걸어 잠그면서 곧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방향을 바뀌만 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중국은 실패한 목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정서는 변하고 있다고 WSJ 평가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중국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상위 3개 시장이라고 대답한 미국 회사의 비율은 45%였고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부쩍 늘어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6월 9일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다. 고한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탈중국 움직임이 최근 수십 년간 한류, 화장품, 패션의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크게 베딩해온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서 큰 변화, 시체인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멀게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보복, 가깝게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둘리는 등으로 물악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엑소더스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는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을 건드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온 한 한국인 사업가는 블룸버그에 차이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특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고 불만을 얘기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추고 있고 인건비는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는 리스크에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이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죽 급했으면 연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열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국내 131개 기업 중 86%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원인으로 꼽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미중 무역 갈등 강화된 환경 규제 높은 생산 원가 등을 문제가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 38%, 경쟁 심화 22%,
미중 갈등 16%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래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인도나 베트남보다는 인건비는 비싼 편이지만 일단 그들보다 기술력이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생산 단가상 유리한 면도 있는 장점이 있는 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기업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이 아직 적지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현실을 접하고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의 목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코트라나 중국 한인상공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중국의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 위기론까지 나왔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을 어렵지 않게 넘겼듯이 탈중국은 중국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인터뷰에서 세계 1, 2위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위기에 강한 한국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